우리 주주님께서 좋은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포도봉, 봉도봉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마지막 근성, 주위에서 놀라고들 합니다. 그 사기 같은 주식에 전 재산을 담았냐고. 친한 몇몇은 저 따라 들어와서 아프기만 하다. 이제는 저를 외면하네요. 이곳에서 알게 된 같은 꿈을 꾸는 분들이 그냥 이유 없이 좋았습니다. 그분들도 이제는 많이 떠나셨네요. 항상 이렇게 흘러올 것 같습니다. 달콤함은 길었던 적이 없었어요. 다들 공포에 질려 서로를 물어뜯고 욕망은 더 큰 절망이 되어 생지옥을 만들고 누군가 우리를 조용히 지켜보며 가장 아픈 순간에 가장 잔인하게 배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많이 아픕니다. 눈물 난 만큼 아픕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아픈 건 참을 수 있습니다만 꿈을 포기하는 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왜 하필 이곳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었을까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 답을 알고 계시는 그 답을 CT 짱님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또 보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신 인생 교훈입니다. 심리를 흔드는 간자들의 길이 줄을 이루고 회사에 대한 불만 등 투심을 흔드는 글 등 심지어 그 많던 레임더 능력자 어디 갔냐는 글까지 혼돈의 시기입니다. 예, 늘 그래 왔습니다. 회사욕이 늘면 바닥이었고요. 옛날에는 평단 차이가 얼마 없으니 너나 할 것 없이 주가 떨어지면 서로 위로했지만 지금은 심사임당 이하부터 40만에 육박하는 주주들까지 계시니 어느 주가인들 불만이 없겠습니까? 40만 넘어 100만이 넘는다 한들 평단의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니 그러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겠지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칫솔질해 본 적 없는 경상도 시설 쫑구석에서 여름 장마비가 오면 친구와 놀 수 없어 싫었는데 할아버님께서는 방문을 열어놓으시고는 내리는 비를 보시며 비 잘 온다 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반천수답에 의존하셨으니 내리는 비가 얼마나 반가우셨겠습니까마는 친구와 놀지 못해 비가 원망스러웠던 그때의 할아버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이제 50이 넘는 저는 찜통 더위 날이면 남들은 더위가 사라져나지만 저는 그래야 들에 곡식이 있는다는 긍정 마인드로 여름 더위를 보낸답니다. 농부는 봄부터 가을까지 천둥과 비바람, 심지어 3-4개의 태풍과 찜통 더위까지 보낸 후 가을의 수확을 얻지요. 수천 년 이어온 농부의 지식이겠지만 초보 농군도 비가 와도 걱정, 태풍도 걱정, 작년하는 태양도 걱정, 온통 걱정인 태산을 이루며 한 해 농사 망쳤다고 울먹을 것입니다. 저는 올해 10년 스텔트 농군으로서 현재의 주가가 태풍 속 장마일지라도 가을 곡식이 익어가는 과정일 따름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라고 장마비 태풍이 님들과 같이 싫고 아픕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새옹지마 경원 아시지요? 집에 기르던 말이 도망가 불운, 몇 달 후 말 한 마리 더 끌고 와 돌아와 행운, 아들이 낙마의 절름발이라 불행, 절름발이로 인해 정쟁 불참의 행운. 우리 주주님들 새옹지마의 교훈으로 가을을 기다립시다. 재미있는 족가지마 사자성어가 있네요. 중국 진나라 시대에 수씨 집안에는 말 한 필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수씨 집안의 큰아들이 이 말을 타고 나가 큰 공을 세웠다나요. 이것을 본 족씨 집안에서 우리도 말을 길러 큰 공을 세워보자 하고 말 한 필을 길들이기 시작. 마침 전쟁이 터져 족씨 집안의 아들은 급히 말에 올라타고 전쟁터로 달려나가려고 했으나 뜻밖에도 공은커녕 대문에 머리가 부딪혀 어이없게도 그만 뇌출혈로 즉사했다나요. 이를 본 족씨는 아들의 죽음을 보고 통곡을 하면서 내 일찍이 분수에 맞는 행동을 하였더라면 오늘의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후회하였다 합니다. 공견들은 족가지마 예 교훈으로 사세요. 참 이분 은어인가요? 예. 농군도 아닌 것이 농군인 척 하지 마시고 흔들리실 때마다 셀트리온 큰 그림 99.9%입니다. 지난 영상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셀트리온의 매출이 2020년 기준 1.8조입니다. 저는 바이오 시밀러 3개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램시마 SC의 역할도 있었죠. 허나
원래 레미시마 SC가 가진 파괴력 대비해서는 매우 미미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품 3개, 이 제품 3개, 바이오시밀러 3개를 가지고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이제 3개가 본격적으로 더 추가가 됩니다. 바로 이 3개는 신약, 그리고 신약이자 바이오 베터,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퍼스트 무버입니다. 바로 레키노라 램시마 SC 유플라이마입니다. 여기에 직판이 추가되고 케미컬 의약품까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2021년도의 일이죠. 2022년도, 23년도는 더 큰 폭의 확장이 기대가 되겠죠. 앞으로 매년 10개가, 바이오시밀러 10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항체 의약품 16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여기에 케미컬, 신약 바이오 베터 시밀러 케미컬까지 큰 그림에서 영업이익 10조를 넘어서 매출 30조를 목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걱정되시고 흔들리시고 두려워하는 분이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을 걱정하시고 두려워하십니까? 셀트리온은 목적지까지 남은 갈 길이 9만리입니다. 혹시 지겨우신 분 계시겠죠? 원래 주식 투자는 조금 지겨운 겁니다. 그쵸? 우리가 지금 저는 셀트리온은 지기 힘든 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단기, 스윙, 중기 하셨던 분들 계시면 이 습관이 남아있다면 참 힘들죠. 당장 돈 될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데 셀트리온이 못 가고 벅벅 기고 있으니 답답하고 조바심도 나고 뒤처지는 것 같고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고 그렇죠. 헌나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장기 투자의 원칙, 그 원칙이 아직도 왜 원칙이라는 전설로 불리는지,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바로 실적에 의한 투자, 회사 가치에 대한 투자, 이 부분이 바로 원칙이라 할 수 있겠죠. 버핏의 제1원칙, 내 투자 자금을 잃지 않는 것이다. 다시 한번, 버핏의 제1원칙, 내 투자 자금을 잃지 않는 것이다. 제2원칙, 제1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이 원칙이 지금의 버핏을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반드시 나중에 큰 선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방송 시작하고 1000번도 넘게 말씀드립니다. 주식 투자의 진리, 지금의 회사 가치보다 앞으로 회사 가치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그거는 비단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종목에 상관없이 투자 대상이 그게 주식이건 채권이건 원자시건 가치이건 그 가치가 지금의 가치보다 앞으로 가치의 폭발적인 성장이라면 우리는 투자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산업 분석, 업종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큰 그림에서 우리가 1등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해가 없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쵸? 전공자가 전공 과목에 대한 이해가 없이 투자가 집행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항상 한번 큰 그림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오늘 날짜에 셀트리온 또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익수다, 인수했다, 최대 주주가 됐다, 기술 활용해서 차세대 항암제 개발하겠다, 복제약, 바이오 시밀러로 복제약이라고 아직도 표현하네요. 바이오 시밀러라는 거는 똑같이 만드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밀러라고 합니다. 복제약은 제네릭이죠. 왜? 합성약품, 화학식이 똑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상을 하지 않습니다. 항체는 똑같이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또한 바이오 약품은 똑같이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시밀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익수다 파이프라인을 보게 되면은 ADC 도입회사 보이시죠? 후보물질 도입회사 다 레고캠 바이오가 적용이 돼 있어요. 제가 레고캠 바이오에 대해서 언급을 좀 몇 번 드렸죠? ADC 분야에서 한국 최고 기업이라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후보물질 보니까 혈액암이나 난소암, 폐암, 췌장암, 그리고 대장암, 위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가 경쟁력을 다시 한번 ADC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코로나 치료제에 있는 신약 개발 본격화된다는 그런 소식이죠.
안트로젠, 당뇨병 족부궤양 신약, 임상 3상 긍정적, 연내 허가 신청, 환자 52%, 궤양 상처 치료의 성과, 임상서 중증 환자 완치 첫사례. 그래서 FDA 첨단 재생 치료제 지정도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 안트로젠이 오는 하반기 당뇨병성 족부궤양 후보물질에 대한 판매 허가 신청을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아, 줄기세포 치료제는 또 뭐야? 라고 나오죠? 그쵸? 지금 한국경제신문에 항상 보게 되면 바이오면이 있어요. 이렇게 바이오면이 있죠. 중소기업 바이오, 그리고 중소기업 IT 모바일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경제신문사에서 보기에도 바이오 업황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의료면을 이렇게 따로 지면지를 할애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ADC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줄기세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그럼 바이오 업종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차 산업의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뭐죠? 바로 연결하고 융합해서 믹스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이오 산업에서도 예전부터 또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연결과 융합이라는 단어는 확장되어 쓰여질 것 같아요. 우리가 익스타 테라피스에 대한 투자, ADC에 대한 투자, 신약에 대한 투자, 바로 ADC도 항체와 약물의 결합체, 바로 바이오 의약품과 케미컬 의약품의 융복합에서 의약품이 만들어난다는 거죠. 바이오 산업에서도 케미컬과 바이오와 나노와 IT가 연결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길리어드 세포치료제 선도업체 119억 달러 인수, 카티 치료제 선두주자 카이티 파마와 합의 도출. 무려 길리어드가 2017년도에 카티라는 치료제를 쓰는 기업에 120억 달러, 그쵸? 13조, 4조, 5조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또한 인수를 했어요. 그쵸? 차세대 먹거리로서. 카티 치료제는 뭐야? 그럼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제가 연결과 융합의 시대라고 했죠. 얘는 카라는 유전 물질을 T세포에 넣어서 이 T세포를 우리 몸속에 투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카라는 유전 물질이 뭐냐 하면 바로 이 T세포, 정확하게 카티세포는 바로 세포치료제, 그리고 항체치료제,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가 융복합된 것이 바로 이 카티 치료제입니다. 그쵸? 이게 혈액암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서 매우 지금 혈액암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이미 바이오에도 이렇게 세포, 항체, 유전자 치료제가 융복합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항암제는 또 어떻죠? 자, 케미컬 항암제, 병용 임상을 하죠. 단독 케미컬만 하는 게 아니라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케미컬 의약품, 그리고 표적 항체, 면역 항암제, 그쵸? 이렇게 다양하게 투여가 된다는 거죠. 이 면역 항암제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른 수단이 있습니다. 어떤 거? 이 면역 항암제에 면역 감문 억제제라고 하는 항체와 또한 T세포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바로 우리 몸에 바이오 의약품이 투여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다양하게 융복합되는 시대에 있어요. 앞으로 나올 바이오 기술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바이오에 대한 먼저 이해가 필요하겠죠. 바이오 약품의 0세대는 백신이에요. 1세대는 제조합 단백질인 우리 몸의 호르몬과 효소가 부족하면 리필을 해주면 되죠. 얘는 인슐린이고 인터페론이고 성장 호르몬이고 적혈구, 백혈구, 증식인자입니다. 2세대는 항체이죠. 우리 몸에 호르몬과 효소가 많아도 병이죠. 잘못하면 자가 면역 질환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병이 되는 병이죠. 이게 발전하면 암이 되고 루푸스가 되고 알러지가 되고 천식이 되고 하는 거죠. 그쵸? 3세대가 바로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입니다. 아까 기사에서 보셨던 그 회사,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이런 바이오약품의 세대를 거쳐 나가게 돼요. 그쵸? 이 백신이 사실 1900년 초에 이 근방으로 해서 폰 베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지만 디프테리아라고 하는 호흡기 감염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좀 재앙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앗아갔거든요. 근데 이 과학자가 폰 베릭이라고 하는 이 과학자가 소나 말의 혈청에서 이 항원을 투여해서 사람에게 투여를 막 했더니 낫는 거야. 그런데 이걸 상용화시키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유전자 재조합 기술과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무려 70년이 지난 이후에야 바로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나게 되죠. 바로 바이오 분야로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거기에 있는 제네탱을 위주로 해서 바로 바이오 테크밸리가 생겨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유전공학과 분자생물학, 여기서 나왔던 유전자 재조합 기술, 유전자를 자르고 붙여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 또한 이 만들어내는 목표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세포융합 기술이 인류에게 선물이 되게 되면서 우리의 의학에 대한 바이오 의학에 대한 기술은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를 하자고요. 자, 세포가 있죠? 세포가 있고요. 여기 세포막이 있어요. 세포막 수용체라 그래서 입구나 출구라고도 하고요. 지문이라고도 합니다. 세포마다 우리 몸속에는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생김새가 다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세포막 입구 출구라 그래요. 여기를. 그쵸? 그리고 여기에 핵이 있습니다. DNA와 RNA라고 하죠. 복사본과 설계도. 여기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당을 흡수해서 화력발전소, 우리 몸이 에너지를 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바이오는요, 이 세포와 단백질과 이 유전자 간의 역학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바로 바이오 의약품 산업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오직 셀만이, 이 세포만이 이 단백질을 생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암에 걸리거나 유전질환에 걸리거나 당뇨에 걸리거나 그러면 정상적인 단백질을 생성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실제로 감염이 되게 돼도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정상 단백질이 분비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항체를 투여해주고 정상적으로 작동해주고 해서 우리 몸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결국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정의도 살아있는 세포 단백질 유전자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내는 의약품이죠. 고로 부작용이 적고 부가가치는 무척 크며, 그쵸? 이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결국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정의는 바로 이 셀에서 이 단백질 그리고 유전자를 만들어내고 원인관계를 규명해내는 것이 바로 바이오의 본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알았죠? 바로 세포가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유전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원하는 목표 단백질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신의 영역에 사실은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전자를 자르고 붙여가지고 이 핵 속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근데 핵 속에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가 있죠? 전달을 할 때 바로 벡터를 쓰는 거예요. 전달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핵 속에 가장 침투가 쉬운 게 뭐죠? 지금처럼 바로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우리 세포 속에 침투를 잘하죠. 얘네는 인류와 역사와 동일하게 생존해 왔던 그 근거를 보게 되면 이 바로 핵 속에 침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달체를 바이러스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아닌 걸 쓰기도 합니다. 먼저 바이러스에는 아데노바이러스가 있어요. 이런 건 감기 바이러스죠. 요거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 벡터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하죠. 요거는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해서 씁니다. 실제로 카티라고 했던 거 있죠, 아까. 여기에 벡터로 레트로바이러스를 써요. 자, 그리고 기타 등등 대부분의 많은 렌티바이러스, 여러 가지 바이러스를 씁니다. 바이러스의 종류는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예요. 이 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쓰기도 하고요. 왜? 우리 몸의 핵 속에 전달해내기 위해서, 독성을 없애서. 그리고 바이러스가 아닌 걸 쓰기도 해요. 뭐? 플라스미드 DNA라는 걸 써요. 유전자 덩어리인데 얘가 바로 핵 속에 또 잘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리포솜이라고 하는 화학물질로 싸가지고 우리 몸속에 넣기도 하죠. 그쵸? 또한 전기적 자극을 통해서 다다다다다 밀리세컨 단위로 해서 침투시키기도 합니다. 전기총각 방식이라고 하죠. 쉽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유전자를 자르고 붙이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셀트리온이 레키노라주를 만드는 거고, 유플라이마를 만드는 거고, 램시마를 만들었던 거고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바이오시밀러와 항체 의약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바로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 능력, R&D 투자 능력이 바로 셀트리온은 세계적입니다. 그쵸? 레키노라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세계 최초의 무려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회사입니다.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죠. 삼성은 이 기술이 없어서 바이오젠, 그냥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젠이라고 봐도 되겠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의 CMO 이슈로 봐도 되겠죠. 좀 말이 좀 센가요? 어쨌든 오늘 바이오젠에 대해 치매 치료제가 허가가 났죠. 알테오젠이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대한 허가가 났었죠. 그쵸?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의한 유전공학, 그 기술이 실제로 정말 매우 중요해서 이 부분이 연구 능력, 그쵸? 우리가 원하는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포주가 만들어진 겁니다. 세포주, 이걸 가지고 대량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세포주를 갖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세포융합 기술, 암에 걸린 세포하고 합치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 기술이 인류에게 선사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항체가 얼마나 부가가치가 크고 얼마나 분자 구조나 이런 부분이 크냐 하면 케미칼 의약품이 1이라고 한다면 제조합 단백질이죠. 인슐린, 인터페론, 성장 호르몬 이런 게 몇십 배라고 해요. 케미칼 의약품에. 그러면 항체 의약품은 830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고 합니다. 즉 자전거에서 자동차에서 항공기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바로 이 항차라고 하는 부분이. 셀트리온이 전 세계 항체에서 10개 내외 회사가 항체를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중에 바로 셀트리온이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 여기다가 뭐 하죠? 연구, 개발, 생산, 임상, 허가, 집판까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빅파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정조준에서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시장 1800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중 케미칼 1200조, 바이오약품 600조입니다. 이 중 몸통이 바로 항체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앞으로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로 더 커집니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이 다 고령화가 돼가고 있죠. 그렇죠? 전 세계 GDP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죠. 여기에 부가가치가 무척 큰 바이오약품에 대한 성장성, 왜? 부작용은 적고 효능은 좋기 때문에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으며, 바이오시밀러는 전 세계 국가의 재정 적자로 인해서, 압도적인 재정 정책에 의해서 지금 전 세계가 바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재정 부채, 정부 부채가 계속 커지고 있죠. 고로 바이오시밀러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이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한국에서는 적수가 없죠.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적은 따라옵니다. 그러면 주가도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1등 제약 바이오 기업, 1등 제약 바이오 산업, 제약 바이오 산업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거기서 1등 기업에 투자한다면 당연히 숫자는 따라오고, 숫자가 따라온다고 하면 수급은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시차를 두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유전자 치료제와 줄기세포 치료제를 한번 우리가 좀 이해하고 가자고요. 시장 규모는 작지만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시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쵸? 안트로젠, 당뇨병, 족부계양 진약. 아까 이 기사를 우리가 방금 봤죠? 이걸 먼저 이해하고 가자고요. 당뇨병이 뭐죠? 당뇨병. 우리 몸에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이 분비가 덜 되니까 어떻게 되죠? 혈장, 혈관 안에서 당을 조절을 못하니까 혈액송에서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되죠. 그럼 혈관에 기스가 납니다. 그쵸? 그럼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가 없어요. 고로 신경세포가 파괴가 되면서
통증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바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입니다. 심하면 다리를 절단하게 되죠. 제가 한번 최근에 몸이 가려워 봤는데 이 소양증 또한 삶이 정말 밤에 자꾸 잠이 깨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쵸? 이 족부궤양, 다리가 썩는다는 거죠. 혈관이 파괴가 되면 모든 건강의 근원은 혈액순환인데 혈액순환일 수밖에 없죠. 왜? 우리 몸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다시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이 혈액순환만큼 중요한 거는 없다. 건강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바로 혈액순환인데 혈액순환이 고장이 나게 되면서 바로 몸이 고장나는 게 바로 여러 가지 병으로 하나 중에 하나가 바로 당뇨병이겠죠. 마지막으로 유전자 치료제와 줄기세포 치료제를 이해하자고요. 당뇨병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자, 먼저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를 치료제로 쓰는 겁니다. 유전자를 먹어도 전달이 안 되고요. 그냥 일반 주사를 놔도 전달이 안 돼요. 얘는 벡터라고 하는 전달체에 넣어서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아까 바이오 산업에서 배웠죠? 오직 세포만이 단백질을 합성하고 만들어내죠. 바로 B세포라는 놈에서 항체를 만들듯이 셀만이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혹은 세균에 감염이 되거나 지금처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거나 암에 걸리거나 몸이 망가지게 되면 정상 단백질이 유전자 변이에 의하거나 환경적인 변이에 의해서 정상적인 단백질이 생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얘를 유전자를 교정할 수 있게끔 유전자를 여기다 투여해서 얘가 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어줄 수 있게끔 유전자를 바로 우리 몸속에 핵 속에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당뇨병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혈관이 파괴가 돼가지고 이 혈관 생성 인자도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를 통해서 이 당뇨병 환자에 투여를 해서 혈관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유전자 치료제도 있으며 또한 얘가 정상적인 단백질을 못 만들어내면 이 유전자가 망가진 부분만 정확하게 오려낼 수 있는 바로 크리스퍼 카스9 유전자 가위 기술도 바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퍼 카스9이라고 하는 단백질이자 효소를 통해서 잘못된 유전자만 정확하게 잘라내는 그런 기술 또한 도입이 되고 있는 바로 유전자 치료제의 시대입니다. 자, 아까 안트로젠을 통해서 우리가 봤죠? 줄기세포 많이 들어봤죠? 줄기 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황우석 세태 때도 줄기세포가 굉장히 대단했었죠? 이 줄기세포의 핵심은 뭐죠? 바로 면역과 이동 그리고 재생입니다.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줄기세포에는 배아 줄기세포가 있고요. 그리고 성체 줄기세포 이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배아 줄기세포는 차바이오텍 여기서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배아 줄기세포가 상용화가 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하면 가장 파괴력이 큰데 이거에 대한 제도권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발전을 아직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용화되고 있는 걸 보면 대부분 성체 줄기세포입니다. 성체 줄기세포 얘는 배아 줄기세포는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됐었을 때 포배기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세포로든지 분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쵸? 가장 성장성이 높은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성체 줄기세포 어느 정도 얘는 분화가 될 수 있는 세포가 한정돼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성체 줄기세포는 우리 몸의 세 가지 분야에서 채취를 합니다. 어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대열 은행 들어보셨죠? 병원 가보면 그쵸? 제대열 은행 그쵸? 들어보셨죠? 병원 가보면 이게 바로 성체 줄기세포예요. 우리 근처에 다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골수에서 바로 줄기세포를 뽑아요. 마지막으로 지방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서 줄기세포를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쉽게도 이 줄기세포 분야는 성장성이 만약에 이거 상용화가 됐죠. 이미 줄기세포도 한국이 세계적에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매출액, 영업이익, 수익이 왜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냐 하면 아쉽게도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처럼 이 배양하는 기술이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만약에 성장한다고 하면 정말 파괴력이 큰 거죠. 왜? 신경세포 같은 경우에는 한번 파괴가 되면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척추가 다치게 되면 못 걷잖아요. 이 사람들은 막 진짜 걷게끔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정말 인류에게 큰 선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그쵸?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오늘 중앙은행에 대해서 방송 영상을 2시간 동안 계속 편집하면서 녹화를 했었는데,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이 돈,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 공부를 해줘야 되잖아요. 돈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돈의 원리, 금융시장의 원리, 이치와 흐름과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요약하고 포인트 있게 정리해서 알아듣기 쉽게끔, 알기 쉽게끔 제가 다시 한번 준비해 볼게요. 오늘은 바이오 업황에 대해서, 그리고 1등 제약 바이오 기업인 우리 셀트리온이 이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경쟁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 보유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원칙입니다. 훌륭한 기업이 항상 좋은 주식이 아니라 그 기업이 저평가될 때 좋은 주식이 됩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매우 미래 가치 대비, 너무나 현재 가치 대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태원 정의정 대표님의 시위 영상인데요. 지난번 영상과는 좀 다른데, 지난번 영상은 좀 울컥했다고 한다면 이번 영상은 정말 가슴이 뻥 뚫리면서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갑을 털리든 말든 금융에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오로지 기관 외국인만 보호하면 된다. 그들을 우대하면 된다. 그게 금융위원회 이놈들이 할 짓이냐 이놈들아. 월급 받는 목적이 개인 투자자 피해 방치하는 거냐 이놈들아. 금융위원회 직장 폐쇄. 금융위원회 직장 폐쇄. 국민 죽이는, 국민 보호하지 않는 차별 대우에서 기관 외국인들만 떼돈 벌게 하는 금융위원회 해체! 금융위원회 당장 짐 싸서 집에 가라! 국민 보호 임무 방치하고 월급만 축내는 월급충 금융위원회 국민 죽이고 개선책 내놓지도 않고 국민 보호 망각하고 기관 외국인들만 보호하는 금융위원회 직장 폐쇄! 금융위원회 해체! 국민 살려라 금융위원회! 외국인 기관 그만 살려라 이놈들아! 외국인 기관 공매도 세력들이 너네들 배후에 있냐 이놈들아! 그래서 국민 피해 계속 방치하냐? 차별 대우를 멈춰라! 금융위원회 헌법에서 두는 평등정신 어디다가 엿박 까먹었냐? 왜 국민을 차별해서 국민 지갑 다 탈탈탈 털리게 하냐 이놈들아. 금융위원회 제정신이냐 금융위원회. 기관과 외국인이 귀족이냐. 천만 주식투자자는 천민이냐 이놈들아. 왜 차별하냐. 왜 차별 대우하냐. 똑같이 투자 환경을 만들어야지. 왜 일방적으로 기관 외국인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속셈이 뭐냐? 무슨 심산으로 기관 외국인만 우대하고 국민을 차별하냐 이놈들아. 금융위원회 해체! 은성수 위원장 물러나라! 천만 투자자 보호 안 할 거면 금융위원회 직원들 다들 집에 가라! 짐 싸! 밥도 먹지 말고 국민들 죽는데 밥이 넘어가냐! 공매도 승률 97.5%! 국민들 피해! 국민들 승률은 기껏 2.5%밖에 안 된다! 이게 나라냐? 공매도 천국이지 이놈들아! 공매도 비호하고 보호하는 금융위원회 해체! 천만 주식 투자자 죽이면서 밥이 먹구멍으로 넘어가냐 금융위원회
기관 외국인과 천만 투자자 엄청나게 차별대우하는 게 헌법에서 수호성한 평등 정신이냐? 기관은 무기한 무제한으로 10년 이상 공매도 할 수 있고 개인 투자자는 60일밖에 안 된다. 담보 비율도 개인은 140%, 기관 외국인은 105%, 8배 차이. 이런 차별이 어딨냐 이놈들아. 금융위원회 정신 차려. 공매도 세력이 97.5% 승률 거두는데 금융위원회가 혁혁한 공로가 있다. 공매도 보호기관 금융위원회 해체. 천만 동학개미 죽이는 금융위원회 다들 사표 쓰고 집에 가라. 그게 국민을 돕는 길이다. 오늘 마지막 식사하고 금융위원회 다들 집으로 가. 짐 싸서 가. 3년치 월급 타해놓고 가면 더 좋고. 금융위원회 국민들 고열 빨아먹는 공매도 세력 악당들 방치하는 무능한 금융위원회 당장 해체하라. 공매도 승률이 97.5%. 이게 나라냐 이놈들아. 공매도 승률이 97.5%다. 누가 피해보냐? 천만 투자자가 피해보지. 공매도 승률 97.5%. 원인 분석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용역도 안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내는 연간 수조 원 증권거래소에서 단돈 1원도 개인들을 위해 집행하지 않는 무능한 이상한 해괴한 금융위원회 해체. 천만 동학개미 죽이는 금융위원회 해체. 공매도 세력 이중되냐? 공매도 비호위원회냐? 공매도 승률 97.5% 금융위원회 책임 없냐? 국민들 피해 금융위원회 당신들 책임 없어? 공매도 천국 만든 게 누구냐? 공매도 승률 97.5% 이게 나라냐? 응, 나라 맞다. 공매도 천국이다. 공매도 천국 누가 만들었냐? 금융위원회.